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이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나오는 문장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생텍쥐페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간의 대지는 작가이기 이전의 비행사였던 생텍쥐페리의 체험이 담긴 자전소설인데요. 지난번에 인간의 대지 제1장 항로와 2장 동료들의 일부를 읽어드렸었죠. 오늘은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앞서 소개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 제8장 인간에서 주요 장면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사하라 사막에 추락한 생텍쥐페리와 동료 프레보가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구조되기까지의 생생한 체험, 그리고 그러한 생사의 위기에서 발견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과 순간순간의 생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언젠가 나는 사막의 심장부에 가닿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935년 인도 차이나로 향하던 도중에 나는 이집트의 리비아 접경 지역에서 끈끈이에 붙들리듯 사막에 붙들렸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줄 알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 비행 4시간 5분째 프레보가 내 곁에 와서 앉는다. 카이로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저게 별이야, 등대야? 엔진 출력을 조금 낮추었는데 아마 그 때문에 프레보가 잠에서 깼을 것이다. 그는 비행 중에 나는 온갖 소리에 민감했다. 나는 천천히 하강을 시작해 구름 덩어리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 구름 아래쪽 암흑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읽어내려 한다. 불빛이나 신호를 찾으려 애쓴다. 나는 마치 잿더미를 뒤적이는 사람 같다.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생명의 불씨를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 같다. 등대다. 우리는 명멸하는 함정을 동시에 발견했다. 밑을 노릇이었다. 이 유령 등대, 이 밤의 발명품이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냐하면 프레보와 내가 그 등대를 다시 찾아내려고 몸을 기울인 순간 비행기 날개 아래 300m 지점에서 갑자기 나는 이 말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지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우지끈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시속 270km로 땅을 들이받았다. 뒤이은 100분의 1초 동안 나는 솔직히 거대한 자줏빛 폭발이 일어나 우리 둘이 꼼짝없이 한데 녹아들고 말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프레보에게 소리쳤다. 빨리 뛰어내려. 프레보도 동시에 외쳤다. 불이야. 그런데 우리는 튕겨나간 창문을 통해 이미 바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우리가 살아있다니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프레보는 누전으로 뒤늦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전지의 전원을 차단한다. 우리가 살아있다니 정말 대단해.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올라 괴로웠던 것이다. 나는 프레보에게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램프에 불을 켜놓으라고 부탁한 후 내 램프를 손에 들고 정면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면서 주의 깊게 바닥을 살펴본다. 희망을 가질 이유를 찾아 헤맸는데 그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생명이 전하는 어떤 신호를 찾아 헤맸는데 생명은 전혀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다. 프레보, 풀이 한 포기도 안 보여. 프레보는 입을 다문다. 나는 심한 피로를 느끼며 이렇게 생각한다. 사막 한복판 400km 지점.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물. 휘발유 탱크도 기름 탱크도 터져버렸다. 물탱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래가 이들을 전부 마셔버렸다. 우리는 거의 박살난 보온병 바닥에서 커피 반 리터를, 또 다른 보온병에서 백포도주 4분의 1리터를 찾아낸다. 우리는 그것들을 필터로 걸러 섞는다. 또 포도 약간과 오렌지 한 개도 찾아낸다. 나는 계산해 본다.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5시간만 걸어도 이건 바닥나 버릴 텐데. 우리는 조종실에 자리를 잡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나는 드러누워 잠을 청한다. 잠을 청하며 상황을 정리해 본다. 현재 위치를 전혀 모른다. 가진 음료는 1리터도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대충 벵가지 카이로 직선 항로위라면 우리를 찾는 데 일주일은 걸릴 테고 더 빨리 찾아낼 가망은 없다. 하지만 그때면 이미 늦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옆으로 편류해 온 거면 6개월 후에나 우리를 찾아낼 거다. 비행기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3000km 거리를 뒤지고 다녀야 할 테니까. 아쉬운 걸. 프레보가 내게 말한다. 뭐가? 그냥 단번에 끝장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비행기로 기적적으로 구조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가만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느라 혹시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오아시스를 그냥 놓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걸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로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길을 떠난다. 되돌아올 기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리비아 사막에 대해 아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 사하라 사막에서는 습도가 40%로 유지되는 데 반해 여기에서는 18%로 떨어진다. 그래서 생명은 증기처럼 증발해버린다. 베두인족과 여행자, 식민지 장교들에 따르면 사람은 마시지 않고 19시간을 버틴다고 한다. 20시간이 지나면 눈이 빛으로 가득 차고 최후의 순간이 시작된다. 갈증의 행진은 무섭기 짝이 없다.
최초의 빛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남았을까.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지만 마치 카누를 타고 막막한 대양으로 떠나는 것 같다. 어젯밤 우리는 불가사의한 땅굴 몇 개의 입구에 올가미를 쳐두었는데 내 안에서 밀렵꾼의 본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일단 올가미를 살펴보러 간다. 아무것도 없다. 별로 실망하지는 않은 반면 나는 참 궁금하다. 그 동물들은 사막에서 대체 무얼 먹고 살까? 그건 아마도 토끼만한 크기의 엄청나게 커다란 귀를 지닌 작은 육식동물인 페넥 또는 사막 여우일 것이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놈들 중 하나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흔적을 따라가니 좁다란 모래강에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다. 발가락이 3개 달린 부채꼴의 그 예쁜 발바닥에 나는 탄복한다. 새벽에 조용조용 쏘다니며 돌멩이 위에서 이슬을 핥아먹는 나의 여우 친구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제는 발자국이 듬성듬성 나 있다. 여우가 뛰어간 것이다. 여기로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둘이 나란히 종종 달려간 것이다. 이런 아침나절의 산책길을 따라가며 나는 묘한 기쁨을 느낀다. 이런 생명의 흔적이 나는 좋다. 그러면서 나의 갈증도 조금 있는다.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여우굴이 나온다. 아마도 지금 여우는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 발소리에 겁을 잔뜩 먹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내 소리를 듣고 있으리라. 나는 여우에게 말한다. 작은 여우야, 난 지금 끝장났거든.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그래도 네 습성에 이렇게 관심이 가니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 머물러 몽상에 잠기고 인간이란 모든 것에 다 적응하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기가 30년 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인간의 즐거움을 망치지는 않는다. 30년, 사흘, 그건 관점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상상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제 나는 길을 떠난다. 그런데 벌써부터 피로 때문에 내 안에 무언가가 변화한다. 신기루가 전혀 없는데도 내가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어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들었는데 내게 손짓하던 그 남자는 그저 검은 바위일 뿐이다. 사막에서는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인다. 자고 있던 베두인족 남자를 깨우려고 보니 검은 나무 그루터기로 둔갑해 버린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없이 19시간을 버티고 있다. 어제 저녁 이후로 무엇을 마셨던가. 새벽에 이슬 몇 방울을 마신 게 전부였다. 프레보, 낙하산을 삼각형으로 자르자. 그래서 그걸 돌멩이로 바닥에 고정해 놓자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새벽에 모인 이슬을 휘발유통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천을 비틀어 짜서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얀 천 6조각을 별 아래 쭉 늘어놓았다. 프레보가 휘발유통 하나를 뜯어냈다.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된다. 프레보가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오렌지 한 개를 찾아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 나는 그 오렌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20리터의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건 턱도 없는 양이다. 나는 밤에 피워둔 불가에 드러누워 그 밝게 빛나는 과일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은 오렌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죽을 처지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즐거움은 또 한 번 온전하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은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나는 드러누워 과육을 빨아먹는다. 그리고 별똥별의 개수를 센다. 나는 1분 동안 무한히 행복하다. 나는 또 생각한다. 우리가 질서에 따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지. 그 안에 갇혀봐야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담배와 럼주 한 잔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는 그 사람이 그 하찮은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서 크디큰 즐거움을 느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가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저 럼주를 마셔서 미소 짓는 것이다. 그가 삶의 관점을 바꾸어 이 최후의 순간을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 그러니까 2리터 정도의 물을 거두었다. 갈증은 끝났다.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마실 수 있다. 나는 주석컵으로 휘발유통에 담긴 액체를 퍼낸다. 하지만 그 영롱한 황록색 물은 맛이 너무 고약해서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갈증에도 불구하고 첫 모금을 다 마시기 전에 나는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진흙물이라도 기꺼이 마실 지경이었지만 이 역한 금속 맛은 갈증보다 더 지독하다. 프레보가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찾듯 바닥을 바라보며 빙빙 돈다. 그러더니 벼란간 몸을 수그리고 토한다. 30초 후에는 내 차례였다. 몸에 어찌나 경련이 심하게 일던지 나는 손가락을 모래에 쳐박고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말없이 15분 동안 이렇게 속이 뒤집힌 채 약간의 담즙만 토해낸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는 어렴풋이 구토증만 느껴진다. 마지막 희망도 잃고 말았다. 19시간 만에 인간을 바싹 말려버리는 서풍이 불어온다. 나의 식도는 아직 다치지 않았지만 굳었고 무척 아프다. 우리는 빨리 걷는다. 이른 아침의 서늘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해가 중천에 뜨면 걷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땀을 흘릴 권리도 없다. 첫날 우리는 포도를 조금 먹었다. 이후 사흘 동안 오렌지 반쪽과 마들렌 반쪽을 먹었다. 음식이 있다 한들 무슨 침이 있어서 그걸 씹을 수 있었으랴. 하지만 나는 허기도 갈증도 느끼지 않는다. 갈증은 서서히 욕구가 아닌 질병이 되어간다. 어제 나는 아무런 희망 없이 걸었다. 오늘 희망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단지 걷기 때문에 걷는다. 밭일을 하는 황소들이 그러하듯. 슬픔은 삶의 떨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내가 바로 사막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바다 위 돌풍처럼 희망의 숨결이 내 위로 지나갔다. 나의 의식을 강타하기에 앞서 내 본능의 주의를 끈 그 신호가 무엇인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이다. 사막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장담한다. 이 부재, 이 침묵이 벼랑간 광장의 소란스러움보다 더욱 감동적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살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 것이다. 아, 우리는 인간의 자취를 잃어버렸었다. 인류로부터 떨어져 나와 온 세상의 움직임으로부터 잊힌 채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가 여기 모래 위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프레보, 여기 두 사람이 헤어졌네. 여기 낙타 한 마리가 무릎을 꿇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몇 시간 후면 아무도 우리를 구해내지 못할 테니까. 내게 마지막 환각이 보였다. 3마리 개가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프레보도 역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 이 베두인족 남자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사람이 느릿하게 90도 각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가 정면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갈증을, 죽음과 신기루를 깡그리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는 90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 행동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상반신의 움직임 하나만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만으로 그는 생명을 창조해내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신처럼 보였다. 기적이다. 바다 위를 걷는 신처럼 그가 우리를 향해 모래 위로 걸어온다. 아라비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손으로 우리 어깨를 지그시 눌렀고 우리는 그에게 복종했다. 우리는 엎드렸다. 이곳에는 더 이상 인종도 언어도 분파도 없다. 그저 우리 어깨에 대천사의 손을 얹은 이 가난한 유목민만이 있다. 우리는 모래에 이마를 댄 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는 송아지 마냥 바닥에 배를 깐 채 물통에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고 있다. 베두인족 남자는 걱정이 되어 매번 우리를 붙들어 저지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놓아줄 때마다 우리는 얼굴을 물속에 처박았다. 물, 너는 맛도 색깔도 향도 없고 우리는 너를 정의 내릴 수도 없다. 우리는 너를 알지 못하면서 너를 맛본다. 너는 단순히 생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생명 그 자체다.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 감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는 너. 너와 더불어 우리 속으로 우리가 이미 포기했던 힘이 들어온다.
대지의 뱃속에서 그토록 순수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풍요로움이자 동시에 가장 섬세한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샘물 앞에서 죽을 수 있다. 짠물 호수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떠다니는 약간의 소금을 함유한 이슬을 2리터나 마시고도 죽을 수 있다. 너는 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변질을 견디지 못한다. 너는 까다로운 신이다. 하지만 너는 무한히 단순한 행복을 우리 마음에 퍼뜨린다. 우리를 구해준 리비아의 베두인족 남자여, 그대는 나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고귀함과 온정이 충만한 존재로 마실 것을 줄 권능이 있는 귀족의 모습으로 내게 기억된다. 그대 안에 존재하는 나의 모든 친구들, 나의 모든 적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 적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시 한번 나는 이해하지 못했었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갔다. 가망이 없는 줄 알았고 절망의 밑바닥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포기를 인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한 순간에 사람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 같다. 자신도 몰랐던 어떤 본질적 욕구를 채운다는 충만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창조할 수 있도록 빵을 보장받은 사람은 금세 잠이 들고 만다. 승리한 정복자는 이내 우유부단해지고 관대한 이에게 돈을 많이 주면 곧 인색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사료를 먹는 가축이 아니다. 가난한 파스칼의 출현이 이름 모를 부자가 여럿 생겨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본질적인 것은 예견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들 저마다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더 없는 환희를 맛본 적이 있다. 이러한 환희가 남긴 향수는 너무도 강렬해서 고난 때문에 그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그리워한다. 우리 모두는 동료들과 재회했을 때 고난이 선사하는 환희를 맛본 적이 있다. 진리란 증명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다른 땅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오렌지 나무가 뿌리를 굳게 내리고 열매를 잔뜩 맺는다면 그 땅이 바로 오렌지 나무의 진리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종교, 이 문화, 이 가치체계, 이런 활동을 통해 인간이 충만해지고 인간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내면의 위대한 존재가 해방된다면 바로 그 가치체계, 그런 활동이 그 사람의 진리다. 이 책을 쓰는 내내 나는 절대적 소명에 순응하여 어떤 이들이 수도원을 택하듯 사막이나 항로를 택한 몇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들을 찬양하도록 권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내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무엇보다 감탄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터전을 마련해준 대지이기 때문이다. 직업이라는 소명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준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게에 틀어박혀 지낸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길로 결연히 나아간다. 엄청난 재난이 생기거나 화재가 난 어느 날 밤, 평소에 자신을 초월한 면모를 드러낸 상점 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
그들은 그날 자신이 얼마나 온전히 자기를 실현해냈는지를 잘 인식한다. 그리고 그 화제는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밤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좋은 토양이 마련되지 않아서, 독실한 신앙을 지니지 못한 탓에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고 다시 잠들어 버린다. 분명히 소명은 인간이 스스로를 해방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명 자체를 해방시켜줄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보내는 밤, 사막에서 보내는 밤, 이런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드문 기회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선 공동의 목적으로 형제들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쉰다. 경험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줄에 묶여 서로 만나게 될 같은 정상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들은 동료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이 풍족한 시절에 마지막 남은 식량을 사막에서 나누어 먹으며 그토록 충만한 기쁨을 느낀단 말인가. 이에 반하는 사회학자들의 예측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사하라 사막에서 구조되는 그 크나큰 기쁨을 누린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즐거움이 하찮게 보였다. 승리감에 찬 메르모즈가 안데스 산맥을 향해 갈 때 당신이 그에게 그건 착각이고 상업 우편물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며 반대하고 나섰다면 메르모즈는 당신을 비웃었을 것이다. 진리란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메르모즈의 마음 속에서 탄생하는 바로 그것이다.